피해자를 구속하지 못하면 다른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얘기입니다. 결국 문무일 검찰총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 와중에 김인옥 여사가 미국에서 명품백을 받았고 그 보도를 막으려고 훗날을 보장하는 각서까지 써줬다. 돈을 건넸다. 이런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MB는 사실상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다. 검찰이 더 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죽이기를 하고 있다. 글쎄요. 이 전 대통령 혹시 지금 본인이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청탁부터 60억 소송비 수수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20 혐의를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시길 권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MB 얘기부터 봐야겠죠. 네. 대통령 되지 말았어야 할 MB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아예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그렇네요. 내용을 보면. 네. 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을 기록하는 데만 207쪽을 할애하고 있고요. 예. 뇌물, 횡령, 탈세 등의 혐의가 상세히 기록돼 있죠. 이 가운데 다스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횡령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이 전 대통령이 2006년까지 12년간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근데 2007년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이 그때 드러났다면 어땠을까요?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2007년 특검은 당선자 신분 일대였으니까 네. 만약 그때 드러났으면 대통령 되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이야기. 이 와중에 김윤옥 여사 건이 또 터졌어요. 네. 대선 직전에 재미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고 예. 그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가방을 돌려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교민신문이 이거를 보도하려고 하자 돌려준 거예요? 아니요. 가방을 돌려주었고요. 예. 그 정황을 교문신문이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를 무마하고 대선 이후 편의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도를 막아준 이에 사업체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주겠다. 이런 각서까지 신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돌려주긴 했는데 그걸 알고 교민신문이 그걸 쓰려고 하자. 네. 쓰지 말아라 막으면서 돈을 건네고 그 돈 건넨 사람한테 이 건넨 사람이 무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서요. 인쇄업을. 네. 당신 인쇄업체에 물량을 훗날 대주겠다. 내가 물량을 많이 대주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인한 사람이 정두원 전 의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앞서서 김윤옥 여사의 문제를 내가 사비까지 들여 막았다 이런 언급까지 하셨거든요. 경천 동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뉴스쇼에서 했었는데 결국 이게 경천 동지가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네요. 예, 저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정두원 전 의원한테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만 지금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 네. 연락은 두절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경천 동지로는 보이는데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서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하죠. 맞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이뤄질 것 같습니다. 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청와대의 개헌안 특강입니다. 결국 26일에 정부 개헌안 발의하는 겁니까? 네, 그에 앞서서요. 오늘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그 개헌안의 내용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과 취지를 직접 설명하면서 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압박한다는 차원이죠. 예. 3일에 걸쳐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요.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알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짧게 하나만 더 보자면은 오늘 그 가수 윤상 씨하고 북측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 단장이 만나는 날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 전달을 해드리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적 대통령 권력을
분권하고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집권당이 말이야 3월 국회가 소집됐는데 집권당은 얘기 못하게 하고 집권당 얘기하는 건 불장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예, 원래 청와대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에 요청을 해서 보류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 닷새를 미뤄서요 26일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닷새 후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면 대통령은 그냥 발의를 하는 걸까요? 4개 야당이 이 개헌에 대해서 연대를 해버리면 그때는 여당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예, 여당의 생각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을 해보죠. 우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걸 보면서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또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째인데 예. 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혀진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또 그 명예와 예우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이 영장에 적힌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해서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여러 가지 110억대 뇌물, 350대 비자금 그리고 혐의만 해도 12가지인데요. 예. 그중에서 특히 영장대로 그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BBK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은 직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하에 그 책임하에 놓이게 되는 건데 예. 이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로 보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 사필규정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근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바로 직전에 대통령 2명을 모두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라는 일각의 네. 평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 혐의 사실 전체를 거의 대부분을 부인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 구속이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쪽 입장이세요? 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최종 그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그런 대상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고 예.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참담하다. 예. 우원식 원내대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헌 얘기. 우선 대통령 발의를 닷새만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우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셨고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26일. 왜 26일입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가 예. 국회 심사기간이 60일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국민투표일까지 총 78일이 필요합니다. 이 투표일로부터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예.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 바로 3월 26일인데요. 이 정부 여당이 이제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 시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예, 예.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국회 예. 개헌 그 합의안 도출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노선. 대통령께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6월 13일에 한다라는 가정하에 역산하면은 마지막까지 논의할 수 있는 게 26일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헌은 애들 불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개헌 일정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는가.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헌 협상을 좀 해야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예. 국회 주도의 개헌을 하자 그러면 국회가 논의하고 협상을 하고 그래서 국회의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이거는
그동안 지난 대선 때도 정당 간에 아주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동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러면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투투투해서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하면 이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 우리는 협상에 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청개구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이유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안 됐어요. 안 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5일 만에 만들어서 이거를 6월 13일로 맞춰서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이 새로 내놓은 한 6월까지 합의는 하고 투표는 10월, 9월 내지는 10월로 하자로 갈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예.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개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합의도 있었고 논쟁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 시기였습니다. 작년 그 대선 때 모든 정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이야기했고요. 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가장 높은 합의 수준이다. 그렇게 가장 높은 예, 예. 합의 수준인 시기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예. 내용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6월로 미룬다고 한들 합의가 정말 나오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심상정 의원은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만약 대통령이 발의하신다고 한들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표 못 얻을 게 지금 뻔한 상황이니까 개헌은 불발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있던 개헌의 불씨마저도 다 꺼져버리는 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 상황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대통령 발의만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국회 합의를 존중할 거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정부 발의안보다 우선하게 될 겁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치를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 개헌안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미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번 6월 동시 투표를 놓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지연 준수를 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을 놓치고 나면은 9월, 10월도 안 될 거다.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안 될 거라고 보죠. 그럴 경우에 개헌 동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예. 이번 동시 투표 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예. 대통령께서 그 발의를 하시면 예. 26일 날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 정도 국회가 더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발의해놓고. 그러니까 대통령 정부가 발의안을 기준으로 하고 시기를 못 박으면 그 한 달 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의안이 나가고 나면 한 달 동안 논의해서 내용을 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회 합의안을 내면 되는 거죠. 국회 합의안을. 그래서 저는 대통령 발의안이 오히려 예. 개헌 동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 개헌 논의를 촉발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9월, 10월로 연기를 해버리면 또 무기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여야가 개헌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합의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시기를 정하면 어떻겠느냐. 미루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해서 10월로 밀어놨다가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어떡하냐가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의 걱정이니까 반드시 합의 이룬다는 서약을 하고 사인하고 시기를 연기하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누구보다도 이제 앞장서서 개헌에 대해서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세균 의장님의 고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개헌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취하면 사인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말 바꾸기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사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개헌안에는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꾼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말을 바꾸면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처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예. 그런 뭐 10월 달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믿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인을 한다고 한들 그것도 사실은 믿기 어렵다. 그것도 또 딴 네.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정말로 5일밖에 안 남은 건데 만약 5일 안에 합의 안 이루어지면 지금으로 봐서는 워낙 방향이 달라가지고요. 이게 사인이 이게 절충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발의하셔야 된다라는 게 여당 입장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통해서 지금 개헌에 대한 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한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도원 의원이 경천동지 3가지 네. 경선 당시에 일어났던 경천동지 할 일 3가지가 있는데 네. 나는 말 못하니까 병실로 찾아와라.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병실로 오면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두원 전 의원 입이 아니라 검찰을 통해서 경천동지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니 뭐 검찰이 아니라요. 본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지금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게 정두원 전 의원이 딱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출처가. 아니요. 보도의 정두원 전 출처는. 의원이 아니고 예, 그 예. 당사자들. 예. 그렇죠. 내가 거기에 뭐 서약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K씨, 뭐 B씨 이런 식으로. 뭐 근데 그저 정두원 의원이 그냥 얘기해도 될 걸.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경천동지까지는 그 아니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맞습니까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계속 돌리다가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돌려볼 겁니다. 확인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월간 정두원을 땡겨서라도 어떻게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방송에서 가장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가 뭘까요? 대통령 청와대 비판하는 것? 아니죠.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에 대한 얘기. 예, 가장 껄끄러우시죠.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크게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크게 껄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제 방심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간부가 셀프 민원을 넣어서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청부심의한 방심위 간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심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시다가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방송심의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이것 좀 심의해 주세요. 네네. 그럼 그중에서 다 심의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은 그걸 심의 테이블에 올리는 형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방심위 자체가 모니터 요원들도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체 모니터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의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심의 기획팀장이라고 이 기획팀장 자리에 있던 김모 씨. 예. 이 김모 씨가 방심위 사무실 컴퓨터에서 자기가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네, 다른 사람 명의로 넣기도 하고 자기가 다른 이름을 빌려서 넣기도 하고.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예. 자기 예를 들면 자기 부인, 아들, 친구 명의로 네. 민원을 막 써요. 그것도 방심위 컴퓨터로.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걸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의 규정 위반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회에다 심의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했다는 건데요. 그 IP 다 뜰 텐데. 그런 그거를 생각도 안 지금까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셀프 심의를 넣었다고 하는 건데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건데 예. 이 가운데 33건 그러니까 법정 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을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방심위는 김 전 팀장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고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재라는 것이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방송사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제재에 따라서 방송국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를 계속 심의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겁니다. 받고. 그런데 그거를 심의위원회 사람이 셀프로 민원을 넣어서 자기가 그걸 뽑아서 심의 테이블에 올렸다.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쪽집게 도사도 아니고 더 큰 몸통은 따로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리 방송이 간부라고 하더라도 방심이 간부라고 하더라도 예. 46건의 셀프 민원을 넣었어요. 그중에 어떻게 33건이 법정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법정 제재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수위들 뭐 주의, 중에서도 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쭉 높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건 나중에 방송사 인허가 심사할 때 예.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서 이렇게까지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가지고 법정제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심 전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마음이 통했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하고 마음이 통한 겁니다. 특히 위원장하고 마음이 통한 겁니다. 이거는 추측이세요? 아니요. 김 전 팀장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방심위원장 지시로 했다. 아, 위원장 지시 받아서 했다? 네. 세상에. 방심위원장은 그러면 또 뭘 바라고 그렇게 했겠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환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KBS가 방송했던 6.25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 이겁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건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방심이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희한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김 전 팀장이 셀프 민원을 넣고 그걸 방심위가 덜컥 법정 제재를 하는 겁니다. 아하, 청와대에서 뭔가 불편해하면 셀프 민원 넣고 테이블에 올리고 주의 주고 경고 주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움직였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두 번째인가 뭐예요? 두 번째인가는 자판기 심의는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자판기였습니까? 지금 셀프 심의, 청부 심의 말씀드렸잖아요. 자판기 심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자판기에서 음료나 커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돈 집어넣고 버튼 누르죠. 버튼 누르면 그 누르는 버튼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나 이런 게. 방심위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방심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자판기 심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심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방심위를 보면은 CBS나 MBC, JTBC 이런 곳에서는 심의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법정 제재가 나오고 종편은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 제재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뉴스쇼도 박찬신 신부 인터뷰했다가 법정 제재,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이걸 저희는 이제 소송으로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서 없던 것이 됐는데 그 상황 동안 그 소송 과정에서 겪은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건. 방송 만들랴 소송하랴 마음고생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주 엄격하게 심의해서 법정 제재 내리고. 근데 그 당시 인터뷰를 생각해보면 제재받을 내용이 아니라 칭찬받을 내용이었어요. 박정진 신부가 그 당시 누구나 인터뷰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유일하게 저희만 인터뷰를 해서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인터뷰. 그랬던 일이 있죠. 그래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요리사의 손끝에서 완성된다입니다. 요리요? 아무리 재료가 좋으면 뭐합니까? 요리사 실력이 엉망이면 맛없는 요리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방심위원 잘못 임명하면 이런 일 벌어집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방심위원들 전부 이념에 경도됐다. 아니면 캠프 출신이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기 방심이거든요. 사기 방심위는 괜찮을까요? 방심위가 스스로 자기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심위에서 이것들을 밝혀낸 걸 봐서는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미투운동,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참 뉴스가 풍성한 때인데요. 오늘 화요일은 뉴스닥 있는 날인 거 여러분 아시죠? 뉴스닥의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이 떠난 후에 지금 의자 2개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스페셜 게스트를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테고요. 또 스페셜 게스트 어떤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추천도 받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처음으로 만날 인터뷰는 생활 밀착형 주제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는요 올 1월부터 음식물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
예,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버스 입구에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 그래요. 음식물 반입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 입장 듣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버스에서요. 시내버스에서 커피, 햄버거, 과자 이런 간단한 음식물 드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는 그 학창시절에 번데기를 들고 시내버스를 자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버스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올 1월부터 시내버스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례일 뿐이다 보니까 막으려는 기사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때가 많다 그럽니다. 예,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 논란 오늘 찬반 의견을 차례로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분이세요. 서울시의회 유광상 시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상 시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광상 서울시의원입니다. 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예, 그 당시에요. 그 서울시에서도 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탑승하지 말 것을 공고하는 이제 홍보를 했었고요. 또 각종 언론에서는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을 쏟는 그 이유로 해서 피해를 받는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차제에 그냥 이 뜨거운 음료나 얼음이 담긴 테이크아웃 커피를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부분을 이제 이제 운전자와의 여객과의 분쟁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 음식물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음료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음료 말고 다른 음식물들은 어떤 게 포함이 되나요? 금지 대상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조례 취지를 보면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일명제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료수는 이해가 되고요. 음료수는 쏟을 수 있으니까. 음식물은 그런 거죠.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음식물은 사실 이제 포장이 잘 되거나 이제 불결하거나 악취를 이렇게 풍기지 않으면은 사실 그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가족이 핵가족화, 소가족화 되면서 이제 부모와 자제분에도 이제 주거 형태가 따로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래서 김치를 담궈서 갖다 주는데 그것도 탑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요.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 통닭을 사간다 그러는데 그거를 탑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과도한 규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포장이 잘 안 되거나 불결을 한 게 눈에 보이거나 악취를 풍기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입 자체 음식물 반입 자체가 금지가 아니고 그렇죠. 반입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냥 들고만 타는 거는 문제 없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해주셔야죠. 먹는 거는 무조건 금지입니까? 그렇죠. 그건 무조건 사실 시내버스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는 뭐 우리 시민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과자 같은 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 가고 이러면서 과자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먹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고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이 궁해지긴 합니다만 이제 그 자제분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차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그거는 사실 교육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에 맞지 않는다고요, 의원님? 그 부모 이제 지금 이제 그 교육에 맞지 않는다.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는 그게 과자가 됐든 번데기가 됐든 핫도그가 됐든 먹는 건 안 되고 포장 잘 된 걸 들고 가는 거는 김치처럼 냄새가 좀 나더라도 괜찮다. 그건 봐줘야 된다. 포장이 잘 되면 냄새가 나나요? 김치는 냄새 나요. 김치는 그렇습니까? 포장해도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장을 잘해서
아까 뭐 좀 전에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를 어떻게 기재를 하겠습니까? 운전자분들께서. 지금 네.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데 그 껌이나 사탕 씹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많이 나가는 것 그건 같고 괜찮은 사실 거죠? 그거는 운전자 이분에게도 어떤 재량 권한을 부여한 거지 강제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이거는 좀 일방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는 걸 보면 이게 어쨌든 네. 강제 규정이 아니고 또 규정 네. 자체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상식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네. 기사님들 고충이 심하답니다. 기사님 보기에는 저게 안 될 것 같아서 승차 거부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게 왜 안 되느냐? 혹은 이런 금지 규정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저기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아마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이제 일부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예. 이것도 시민 문화로 이제 안착이 돼서 미래 시내버스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예.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지 이 어느 네, 그럴 수 정도 있죠. 예. 시행착오 겪다 보면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9480님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며칠 전에 전철을 타기 전에 아이스커피를 샀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할 수 없이 들고 있던 쇼핑 가방에다가 아이스커피를 넣어서 타가지고는 빨대로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은 이제 전철이에요. 의원님 그럼 전철이나 뭐 택시는 아니고 지금 버스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 이제 시내버스의 특성이 있죠. 정차와 발차 또 급정지 급발차의 경우가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서 이건 시내버스의 경우에만 한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청취자 김창수님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이상하다. 이분 이제 웃긴다고 표현하셨는데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민정 님도 차에서 먹으면 왜 교육에 안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자율성. 글쎄요. 이게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음식물을 가지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포장이 잘 되고 그거를 뭐 가방에 넣거나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포장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포장이 된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포장이 그럼요. 안 된 채 먹는 경우 아까 뭐 과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교육에 안 맞는다 하셨는데 왜 그것까지 좀 규제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 규칙이나 세부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낸 이제 조례의 취지 그거에 뭐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거, 또 이제 불결 악취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서 운송 거부 권랑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부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순화님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음료는 반드시 반입 금지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배상용님은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기사님들 할 일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운전에 신경 써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지금 엇갈려서 들어온다는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음식물 반입 금지 스티커가 모든 버스에 지금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붙이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붙이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이는 과정.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이 조례를 만드신 분이세요. 서울시의회 유광상 시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건 과하다 하는 입장.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연결을 해보죠. 송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뭐 앞에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이 이게 기사님 마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기사님 마음하고 시민 마음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랑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실랑이도 벌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제도다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뭐 이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어찌됐건 대중교통 시설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장소니까 예를 들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자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한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또 이게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미비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렇게 뭐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기사님들이 승객들 음식물 들고 타는 거 말리려고 해도 이 시민이 나는 그래도 반드시 갖고 타야겠다라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신랑이 버리다가도 뭐 그냥 일단은 올려보낼 현재 조례상으로는 없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단속을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전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무슨 예를 들면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인데 그렇죠. 단속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범칙금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군요라고 안 타시는 분들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게 왜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버스 기사분들 의견은 수렴이 어떻게 안 된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의견은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합 차원이나 노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뭐 아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취지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시행해보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충분히 수렴 안 되고 좀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실랑이 때문에 힘들다를 넘어서 다른 문제도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승객이 승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기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승하차 시에는 굉장히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서 뭘 들고 타는지 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하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미비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뭐 현금 승차하시는 뭐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거스름돈도 거슬러 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음식도 오류가 나면 어떻게 안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 승하차 과정이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된 부분도 많고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기사님들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뭐 이건 되냐 안 되냐 실랑이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사무처장님 그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취지 자체도 지금 찬반이 엇갈려요. 청취자들 보면은. 그렇죠. 이경희님은 아까 껌 얘기하셨는데 껌 사탕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취지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껌 사탕도 금지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약간 논란만 일으킨 여지가 있어서 차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구체적인 뭐는 되고 안 되는 거를 따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시설 안에서의 음식 휴식행위 자체를 좀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할 수 있겠다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좀 총 토론을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런 실랑이들이 없게끔 하고 시작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전의 준비가 좀 저희 돼서. 청취자들 의견도 대체로 보면은 이 취지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어디까지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께서는 먹는 행위만 금지하자 김주환님. 네네. 아니다. 예외를 두지 않고 규제해야 된다. 김지태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과하다. 그럼 막걸리 생마늘 먹고 타시는 분들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 88672. 자율성 좀 보장해달라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좀 미비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 준비해놓고 완벽하게 한 채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민 불만 폭발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도입해놓고 부족한 것들은 차후에 조금씩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 지적이 맞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와 상식에 기반한 거거든요. 법제도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법이 문화와 제도를 이끌고 간다기보다는 상식과 문화가 법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예
꼭 규제하지 않더라도 예. 이제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라든지 또 들고 타는 행위에 대해서 예. 이건 좀 안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라면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조례 시행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를 들면 수용성이 높아지겠죠. 청취자 0096님, 조례로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조성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제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들어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지방으로까지 확대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좋다란 평가가 나오면 다른 지역으로도 퍼지죠. 그래서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 이 정책 오늘 한번 토론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정리해보시죠.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녹색교통의 송상섭 사무처장까지 만났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음식물을 못 먹게 하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반입까지 금지는 아니고 포장이 잘 된 걸 들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취식은 금지다. 이런 거네요. 음식물 취식 금지에 대해서 찬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이 좀 많습니다. 예, 찬성이 많은데 다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 6031님, 음식물 가지고 타지 않는 건 기본 매너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3807님도 어제 버스 안에서요 젊은 분이 은박지에 포장된 김밥 먹는데 냄새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반면에 4091님은 할머님들 차 없잖아요. 자식 주려고 음식물 들고 탔는데 그게 냄새가 심하게 나면 어떡하나요? 포장이 잘 안 된 상태였다면. 예, 과도하다 이런 분. 5508님, 쓸데없는 법 만든 것 같네요. 오히려 민심을 흉흉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괜히 실랑이만 나게 만드는 이런 걸 왜 만듭니까? 자율성을 주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해서 7749님, 검찰, 법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인데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무겁다면 구속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여러분들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의 하차로 뉴스닥 의자 2개가 비어 있었죠. 지난주는 비워놨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좀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제작진 결정을 했습니다. 크게 웃으셔도 돼요. 그런가요? 예, 편안한 자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황영철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민 끝에 초청해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황영철 의원님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예. 옆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지금 두 분의 거리가 15cm. 네. 이렇게 가까이. 예. 보기 좋습니다. 두 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표 의원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상시에. 규칙적이진 않고요. 예. 주로 한 6시 반, 7시 이 정도 일어나고요. 일찍 일어나시네. 황 의원님 보통 몇 시 기상? 저는 정확히 5시 25분에 일어납니다. 네. 2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네. 25분은 왜 그래요? 제가 제 지역인 홍천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5시 반에 출발을 해요. 그럼 5시 25분에 일어나서 딱 체육복으로 갈아입고서 차에 타고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와서 씻죠. 네. 세상에 그러시고 오늘은 양복은 쫙 맞춰 입고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씻고서 새로 입고 온 거죠. 오늘은 몇 시에 떠나셨어요? 그럼? 오늘도 5시 25분. 5시 25분. 오늘은 약간 포마드 기름으로 먹이고 뉴스쇼니까 TV도 아닌데 네. 고맙습니다. 네. 표현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게 뭔지는 알고 오신 거죠? 이 코너가. 설명은 듣고 왔습니다. 네. 아세요? 네. 황 의원님 아세요? 그러니까 아세요가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나와달라 그래서. 뉴스단 뭔지 정확히도 모르시는데 두 분이 저희가 전화드리니까 바로 오케이 하셨거든요. 네. 모르지만 일단 뉴스쇼가 부르면 난 가겠다. 네. 그럼요. 감히 누가 부르는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MC PD님이 부르시는데 안 올 수가 없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표창원, 황영철 두 분이 하실 일은
당 이름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당 소속인가 이걸 잊으시고 네. 전지적 평론가 시점으로 한 20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20분 동안 최면을 걸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세요. 네. 자, 상한가 하한가를 고르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소감도 보내주시고 이 상한가 동의한다. 아니다. 나는 이거 동의 못하겠다. 의견들도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자, 상한가 우선 황 의원님 누구 고르셨어요? 당 이름을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네. 정반대로 저는 우리 원내대표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님을 뽑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님 상한가. 네. 저 객관적으로 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더라고요. 그 당의 원내대표 우원식 대표를 뽑았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저 당 이름 잊으라고 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자당의 원내대표를 상한가로. 표창원 의원이 잊어버린 척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왜 뽑으셨는지 그럼 듣고 이게 좀 객관적으로 뽑은 건 좀 보겠습니다. 먼저 황현철 의원님. 네. 상한가 김성대 원내대표 상한가 네. 줄만합니까? 당연히 줄만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색채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뭐 부자당, 그다음에 뭐 재벌당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살아온 궤적 자체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당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또 건설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일단 당의 이미지를 바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야당으로서 국민적 지지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 여당일 때 받았던 때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지도 속에서 그렇죠. 이 대여 투쟁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 내부 평가는 그래요? 잘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예능감이 있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능감이 있는 분인데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얼굴에 좀 웃음기도 좀 없어지고 빼셨어요. 웃음기. 웃음기도 빼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또 적절한 언어도 사용하면서 다만 또 너무 또 품격 떨어지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뭐 상한가를 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상한가로 줄 수 있는 지점이라면 어떤 개헌에 대한 부분들 그렇습니다. 강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헌정특위의 간사를 맡고 나서 우리가 이 개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뭐 여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헌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 개헌이 우리 야당의 야사당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연기는 아이들 불장난이다. 개헌이 어디 불장난이냐. 이러다가 자다가 오줌 싼다.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 워딩이었어요. 지금 닷새 연기한 거 두고. 그러니까 관제 개헌 안 된다. 결국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본인이 과거 한 말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 2016년 9월 20일 날 전 국민 앞에 국회 TV로 생중계된 본회의석상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헌법 제218조 1항을 거론을 하시면서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국회에서 당들 간의 정쟁으로 개헌이 지지부진할 때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시절에 막 최순실 게이트의 위기에 몰리기 전이었죠. 개헌을 발의하셔라라고 주문했던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좋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예를 들어 뭐 분권형이다 예.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가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부 대통령 발의권, 기원 발의권에 대해서 한때는 본인이 여당일 때는 강조하시다가 야당 되니까 이걸 상당히 비난을 하시고 현재 그리고 그 21일에서 26일로 5일 늦춘 것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요청을 하고 국회를 존중해 달라라고 한 것들도 받아들이셨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국회 일원으로서 우리 한번 다시 합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제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님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여전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예. 우리 국회의 품격, 예. 정치 품격, 또 예. 대국민 신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소간 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조금 더 좀 품격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워낙 지나친 종북몰이 뭐 좌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필요해 계시거든요. 자, 두 분이 아까 15cm였는데 지금 한 30cm 정도 거리가 한 질문 할 때마다 좀 멀어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의원님하고는 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바꿨다라는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께서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관제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 말 바꾸신? 황 의원님 관제 개헌 좋다고 하셨던 분이 2년 만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까 말? 사실 그 자꾸 이제 여당에서 우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들 원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과거 발언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을 자꾸 문제 삼는데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의 발언의 취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점이.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도 근데 개헌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헌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정치 지형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이제 시대는 바뀌고 또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는데 과거를 그대로 이제 현재의 잣대로다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높은 품격을 요구하시는데 여당의 품격과 야당의 품격은 확실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품격이. 우리가 그 여당은 약간은 좀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당 시절에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러려고 애썼어요. 황 의원님 그러셨어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늘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하는 우리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반면에 하고. 야당은 어떻게 야당은 아무래도 이제 대여 투쟁이라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적절한 용어 구사라든지 또 국민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명확히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예전에 뭐 여당 원내대표처럼 하면 되겠어요. 전혀 뭐 그러면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야의 뭐 소위 말해서 정당의 시각을 넘어서서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라는 용어를 쓸 때가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걱정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불장난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전 뭐 할 수 있다. 표 의원님? 불장난 정도? 불장난 오줌 싼다? 저 방송에서 자꾸 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근데 뭐 저도 전반적으로 황영철 의원님의 그 말씀엔 동의하는데요.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용어의 수준이 적절한 야당으로서의 전투적인 그런 용어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어쨌든 황영철 의원께서 상한가로 뽑아오셨고 지금 이제 여기에 맞서서 당을 이끌고 있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은 상한가로 뽑아오셨단 말입니다. 네. 왜 상한가입니까? 우선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별명이 곰돌이 우거든요. 이렇게 풍모도 그러시고 참 둥글둥글하시죠. 예, 둥글둥글하고 맷집이 좋으시고 소통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저희 당내 원내에서는 잡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대야 협상에 있어서 우선 사실 그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관행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강하게 예. 그 운영위원장을 안 주면 국회 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대야 협상을 위해서 포기를 하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본인 몫인 것을. 예. 그로부터 이후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예. 대야 협상을 끊임없이 추진하시는 모습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로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개헌을 두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국민 또 국회 내에서도 각 당 간에 상당히 강한 그 이견과 갈등과 그 진척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21일 개헌 발표 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강하게 예. 5일간의 여유를 달라. 보류. 네, 보류를 해달라.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로 강대국들의 그 조율을 잘 이끌어내고 계시는 모습처럼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운전자 같은 모습. 조정을 잘하고 있다. 조정을 참 잘하시고요. 잘하고 있다. 네, 각 그 야당의 정말 거센 푸틴, 시진핑, 아베 같은 그 원내대표들 누가 어떤 분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건데 푸틴, 시진핑, 아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게 지형이 상당히 그런 격하고 어떻게 본다면 강한 캐릭터를 가지신 야당 원내대표분들과 어려운 그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국회 운전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지금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돌리지 않으면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상한가. 네, 약간 쏘아보고 싶었는데 쏘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베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비유만 한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님이 상한가로 뽑으신 분을 제가 또 뭐 하한가로 끌어내릴 수는 없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원식 대표 오늘 새벽이죠. 저 오늘 인터뷰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우원식 원내대표 첫 순서였어요. 그랬어요?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우원식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한 뭐 6시 반 정도면 두 분이 사우나 친구세요, 그러면은? 목욕탕 그렇죠. 친구, 국회 목욕탕. 친구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지. 예, 목욕탕 동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 들어올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일과에 찌든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원내대표 하기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꼭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려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가 비교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교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러한 그 견제? 관계 나름대로 또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야만이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우원식 원내대표 시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한 기억이 없어요. 쓴소리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그럼 표 의원님 의견 잠깐 들을까요? 너무 쓴소리 안 하고 예스맨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황 의원 의견은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면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일부러 쓴소리 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쓴소리 지금까지는 할 게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쓴소리보다는 어떤 공조가 더 필요한 시기였고요. 상당히 힘든 국회 지형 안에서 예산안도 제때 통과 안 됐죠. 대법원장 인사하며 대법관 인사하며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파트너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제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는 적어도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방향들이 국민적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내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결국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을 잘 또 소통과 협치로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좀 그렇게 쓴소리할 일이 많지는 않았다. 초기니까. 근데 앞으로는 반대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반대해달라. 그 얘기. 뭐 그러면서 또 야당을 견인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목욕탕 동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자, 개헌 얘기는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요새 그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찌든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미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얘기로 좀 복잡하지요. 당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희정 전 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제명 출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 미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추문 의혹 일자, 선거 불출마 권유. 민병두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수리는 안 됐죠, 표 의원님. 네, 지금 민식국회 개의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제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까? 만류를 했지만 그건 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의원 개인이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민병두 의원도 그렇게 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복당이 불어댔습니다. 표 의원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비판이나 원망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것이 그냥 말과 말이나 언론상의 공방이라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복당 부분들만 사유들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사건이 서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고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인 부분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한 언론 기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 전체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보류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만약에 정말 정봉주 전 의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거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과도 해야 되겠고 복당 절차 밟아야 되겠고 명예회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에서 맞습니다. 시그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 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처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뭐 우리 당이었어도 역시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당이 난처해질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6.13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분 계시던데 누구시죠? 하한가 골라오신 분이? 표창원 의원님이 골라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문을 했네요. 황해철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아예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사실은 상한가 고르기는 참 쉽고 좋았는데 하한가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누구를 하한가로 고른다는 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 이렇게 뭐 나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굉장히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근데 무소속으로라도 난 출마를 하겠다. 지금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민주당을 원망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앞날 정치인 앞날로 봤을 때는 지금 좀
하한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론가적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한가인데 굉장히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이제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라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될 경우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 고소 사건이 잘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 그다음에 정봉준 의원은 또 다른 더 큰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게 아닌 걸로 나오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마저도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왔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운명적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운명적 시점이라 하면 정치 인생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정말 크게 대도약할 수 있는 시점인과 동시에 또 끝이 날 수도 있는 시점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투 운동이 막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표 의원님? 그때까지도 계속 갈까요? 가고요. 현재 우선은 검증 단계에서 가장 제1원칙으로 미투 관련성 여부가 각 당의 공히 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선이라든지 공천 받고 하는 과정 중에도 아마 상대 후보 측 경쟁자 측에서는 사실이건 거짓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뜨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미투 운동과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막 결합이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날 거다. 네,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아마 내부 검증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것들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 그 경선 전 혹은 본선 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죠.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황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여권의 문제는 사실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주도를 해왔다고 좀 보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의 문제를 얘기했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전 대단히 못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목소리가 좀 굉장히 기대보다 낮은 게 아니냐. 기대보다 낮아졌다고 얘기보다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진보 진영에서 계속 퍼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여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지 좀 반성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다면 선거 때까지 굉장히 아주 막 큰 물결이 물결 내지는 더 큰 운동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는 선거 6.13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보고 있어요. 표 의원은 오히려 될 거다. 황 의원은 안 될 것 같다. 꺼질 것 같다. 여기는 좀 상반대.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 표 의원님 표정이시지만 저희가 표창원 의원의 하한가로 가야 될 시간이어서 하한가 누구 뽑으셨어요? 오늘 언론과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누구요? 그 이름을 가지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준석, 허성무 두 분이 패널일 때도 매주 뽑히셨어요. 그런가요? 패널이 바뀌어도 홍준표 대표입니까? 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왜? 오늘 그건 이제 인재 영입 실패 부분인데요. 저도 그 기사 사실 보긴 봤거든요. 서울시장 후보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고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홍정욱 그 헤럴드 경제사장 그분도 고사를 하셨고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분들 줄줄이 다 고사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왜 신청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또 신청도 받아놓고 독단적으로 특정인을 영입하고 내정하고 그리고 단독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해서 측근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은 이제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의 그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좀 물러나셔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황 의원님 마이너스의 손 홍준표 대표가 손만 댔다 하면
안 돼요, 인재 영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된 제목입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가 그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역할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천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공천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표가 잘못해서 생긴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는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 발표되고 뭐 이러면 떡같이 추미애 대표가 욕 먹는 날이 곧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김지영님, 두 분 모두 전혀 객관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 이름 잊으시라고 왜 이렇게 못 잊고 오늘 어쩔 수 없었던 것 최면에 실패하신 겁니다. 레디선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요. 짧게 30초씩 소감 표창원 의원님. 네, 객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마음은 노력했지만 그 몸과 또 말이 따르지 않는 머리가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쨌건 저희가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혐오하지 마시고 냉소하지 마시고 좀 재밌고 즐겁게 바라보시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하한가로 뽑은 정봉주 의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정봉주. 정봉주 의원님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진실이 빨리 드러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한가로 뽑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힘내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잘 잊으시라니까요. 당연히 들었으니까 끝까지 왜 이러세요? 야당 힘내라.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청와대도 잘하고 같이 이 바퀴가 다 굴러가야 되는 거 맞죠, 표현이? 동의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신사답게 두 분의 소통 잘 들었고요.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 문자